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일 때나 장관일 때나 또는 그 전에도 50억대 재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동차도 QM3, 아반떼 이런 것들을 등록했고 본인 역시 QM3를 타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 운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직을 끝내고 공인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할까요? 본색이 드러났다고 해야 할까요? 갑자기 은빛 오피러스 차를 타고 다닙니다. 운전자도 따로 있습니다. 운전기사인지 아니면 지인이 운전을 해주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일보가 이 은빛 오피러스의 운전자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을 했던 일정 의전을 담당했던 비서였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 수행 또는 비서를 했다는 사람은 상당히 이 과거의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냥 운전기사 할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고 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했고 상당히 거물입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국회의원 해도 될 만한 그런 급인데 장관을 사퇴한 조국의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조국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꽤 비싼 아파트인데 거기 이웃 사촌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타고 다니는 차를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 비서 출신, 수행 또는 의전 이런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닐지. 자, 그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좀 재밌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폭로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지난달 14일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 외출할 때 자신의 QM3 자동차가 아니라 지난달 28일부터 한 남성이 운전하는 은색 오피러스 차량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 차를 타고 아내 정경심 씨를 면회하러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수차례 그렇게 이 은빛 오피러스가 왔다고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15일에도 이 차를 타고 조국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 차를 조국이 탄 것만 10번 정도 되는데 예외 없이 동일한 인물이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이 차 소유는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동일한 운전자 확인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인 구승희 씨라고 합니다. 나이는 48살.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 인사라고 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에서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이 갑자기 조국 전 장관의 차를 운전해주고 있을까요? 자, 이 말에 대해서 구승혜 씨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을 알게 됐을까요? 자, 구승희 씨는 2012년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에서 의전 및 일정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일정 담당은 상당히 센 자리입니다. 일정 담당은 그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담당 그 자체로 권력입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고 누구를 만나지 않게 하고 어느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언제나 캠프에서 일정 담당은 권력도 많이 치르고 권력도 많이 휘둘렀습니다. 문고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승희 씨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국 전 장관의 차를. 이 차의 소유주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승희 씨의 소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문재인 후보 캠프의 노영민 조직본부장 밑에서 팀장을 일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팀장으로 상당히 덩치가 커진 모양입니다. 2017년 8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자리는 상당히 막강한 자리입니다. 장관 정책보좌관이면요 상당히 막강한 자리입니다. 과거 허은나, 조영택 전 의원 등의 비서관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될 때 상당히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센 자리고 중요한 자리인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문재인 캠프 출신이 갑자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돼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구 씨는 현재 조국 전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을 알았을까요? 그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웃 사촌들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구승시 아래 김모 씨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는 친한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조국 전 장관의 은빛 오피러스 차를 몰고 다닐까? 조국 전 장관은 장관을 그만뒀지만 이제 서울대 교수입니다. 일반적인 서울대 교수는 그냥 운전기사가 따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차를 몰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한 번씩 뭐 지인의 차를 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늘상 등장하는 은빛 오피러스, 그리고 운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 비서였다는 점에서 세간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뭐 감시하려고 붙였느냐?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조국 전 장관한테 많은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은밀한 이유로 너무 조국 전 장관이 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물 운전기사를 제공했나? 각각 억척,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말 이상합니다. 그렇게 특혜와 반칙, 특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비판을 받았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 신분으로 됐는데 지금도 또 특권 내지는 이런 의혹을 살 만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모는 차를 타고 다닌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까지 몰렸으면 이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뭐 100번 양보해서 단순히 이웃 사촌이고 구씨가 지금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남아서 조국 교수를 위해서 차를 몰아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조국은 세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조국에게 약점 잡힌 게 있나? 어떻게 지금도 저렇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들의 문제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볼 것, 못 볼 것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해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조선일보 이 작은 기사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뭔가 끊을 수 없는 끈끈한 뭔가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기분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의 집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례 불려 나온 조국 씨는 왜 수사검사 앞에서 입을 다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살아있는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전 국민적 관심에 쏠려 있는 인물. 이제 그런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때는 검찰도 단단하게 준비를 합니다. 수사검사는 100쪽이 넘게 200개에서 300개쯤 질문을 준비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형사소송 공판 때 재판장이 묻는 인정신문 비슷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이것은 성명, 연령, 직업, 주소 같은 것들을 물어서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28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처럼 수사검사도 소환되어 온 피의자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 좋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54세, 직업 서울대 로스쿨 교수, 주소 서울 방배동, 이름 조국, 본인 맞습니까? 아무리 포괄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이럴 때는 되게 짧게 네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합니다. 조국 씨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에 운동권은 이런 인정신문에도 답변을 거부하곤 했습니다. 이어서 가령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57세, 직업 동양대 영문과 교수, 주소 서울 방배동, 이름 정경심, 이 사람이 아내 맞습니까? 대개 이런 정도 질문에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조국 씨는 아마 이런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수사검사가 물었을 때 핵심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아내 정경심 씨가 2차전지 업체 WFM 주식을 12만 주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날 이번 사건 피의자인 본인이 청와대에 있는 ATM기로 현금 4천만 원을 아내 정경심에게 송금한 사실은 맞습니까? 네, 조국 씨는 이런 대목에서는 인정신문 비슷한 질문 때와는 달리 사뭇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형량이 걸린 중요 질문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경우 수사검사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다소 강압적인 목소리로 압박하듯이 묻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진술 조서에는 답변을 하지 않음 혹은 답변을 거부함 뭐 이렇게 기록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법학교수 조국 씨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질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을까요?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그리 억울함을 호소하더니 왜 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들어와 받는 조사에서 입을 다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요, 이 진술을 거부했다는 검찰 기록은 재판 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술 거부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반성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명백한 증거 앞에 말문이 막혀버린 피의자, 뭐 이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속 명분이 쌓이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씨는 왜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조국 씨는 법무장관 후보일 때나 장관이 되고 나서도 4차례 이상 공개석상에서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당연히 성실히 협조할 것입니다. 2년 8개월 전엔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랬던 조국 씨가 이번 일에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형사소송에 관한 전략적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어떤 반박을 해도 어차피 기소될 것이니 자신의 패를 아끼는 것 같다. 조국 씨는 이번 검찰 소환 조사를 일종의 포커 게임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물, 그러니까 검찰이 손에 쥐고 있는 패를 일단 전부 좀 보자는 것이지요. 조국 씨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감춘 상태에서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간을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씨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 조국 씨는 법학책을 몇 권 읽은 백면서생 아마추어라면 수사검사는 산전수전 겪은 프로일 수도 있습니다. 조국 씨는 이날 조사 아닌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그냥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아내의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저와 관련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시 아내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맞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조국 씨는 일일이 답변하는 게 구차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돈난말합니다. 정말 구차한 쪽은 국민들입니다. 도대체 조국이 누구길래, 조국 사태가 뭐길래 지난 여름부터 초겨울에 이른 지금까지 조국 뉴스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구차할 뿐입니다. 아무튼 이 보통 사람은 30분만 캐물어도 이내 참지 못하고 뭔가 대답을 해버리고 마는데 조국 씨는 무려 8시간 동안이나 연속되는 수사검사의 질문에 시종일관 묵묵부답, 아무 답도 안 했다고 하니 그 특수한 정신 상태에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